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론을박, 연준의 선택, 금통위로 나타내봤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채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금리 하락을 이끌어낼 연준의 발언이 나올지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19일 금통위에서 6번 연속 기준금리의 동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한미의 금리 인하 전망은 시점이 내년 3분기로 대폭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지배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증시 좀 불안하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또 가중되면서 외국인의 또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걱정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글로벌증권 금융시장이 계속 또 금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현재 시장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쟁 리스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확전이 될까요? 뭐 아무도 모르겠죠. 네네네. 일단은 뭐 전쟁이라는 이벤트 자체는 상당히 뭐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뭐 투자를 떠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좀 불안한 이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란의 개입 여부를 두고서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또 미국이 또 왈가왈부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는 어떤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도 안 그래도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FICC 쪽에서의 부담감이 계속해서 누적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쟁 리스크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우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 여기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더 커진다면은 이런 좀 유가는 당연히 올라가겠고 좀 암울한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급속도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영향으로 더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유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안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 때문에 지난 2개월 동안에 30% 이상이 올랐죠. 그렇죠. 사우디 러시아가 감산했죠.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시 조금 뭐 10% 이상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의 참전 여부를 두고 왜냐하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유국 국가 중에서도 생산량이 꽤 높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란의 개입 이미 저희가 뭐 이란과 관련된 뭐 핵 협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더 산유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또 유가가 급등했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란의 개입 여부를 두고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금리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자극될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이런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와 금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기본적인 띵 자체는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 맞습니다. 이 말은 올리지는 않겠지만 쉽게 내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최근 계십니까? 들어서 시장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이어 포 롱거라고 네네. 더 높이, 어쩌면 더 높이 그리고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뭐 이런 키워드가 작동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굳이 나눠보자면 하이어보다는 저는 롱거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금리 인상은 멈췄다라고 저는 사실 봐야 돼요? 개인적인 의견은 뭐 11월 FMC에서도 네.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은 없을 더 이상은 거다라는 없을 생각은 하고 있고 네네. 결국 이런 시장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 공통된 그리고 다수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우려는
지난 9월 FOMC에서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점도표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 가격에 프라이싱 돼 있고 단기금리부터 장기금리까지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하이어라는 개념도 지금 계속해서 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추가적인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이 누적되는 게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기대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높아져 있다면 근데 실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될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의 동결이다라고 한다면 올라가 있는 금리는 자연스럽게 좀 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길 거다. 그게 결국 주식시장에서 뭐 전쟁 리스크가 물론 있습니다만 금리가 주식시장을 눌러왔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프링지수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긴축 종료라든가 뭐 이런 이해가 나오면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좀 네. 뭐랄까요 좀 온기를 좀 불어 넣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주저할 전망인데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뭔가를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도 참 어렵기도 하고요. 연준이 요즘에. 명확하게 스탠스를 비치지 않는 이유는 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해온 것도 핵심 요인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고 근데 지금 명확하게 스탠스를 내비치지 않는 건 여전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거를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구두의 암묵적인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내비쳐야만 하는 정책 당국의 숙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점점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 저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시장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보면 작년 초 그러니까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5%대까지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못했어요. 거의 없었죠. 저 거의 놀랬잖아요. 없었고. 작년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네. 아 무슨 5%까지 맞아요. 무슨 5%까지 이야기를 네. 해? 막 저희도 그랬었던 지금 이제 기억이 막 나요. 전망 시즌이다 보니까 네. 막 작년 거 이렇게 들춰보고 하는데 맞아요. 2022년을 전망했던 2년 전의 전망치를 이렇게 보면 숫자들이 네. 기준금리 3%대가 눈에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간 최고점으로 그걸 소위 말하는 기억납니다.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네. 터미널 레이트를 3%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너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맞아요. 그런 때의 생각이 계속 나서 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뭐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잡힌다는 신호를 보내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꽤 오랜 기간 고원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은 특히나 주식시장은 항상 절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에 상당히 좀 유의미한 가격 변동을 유발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높은 고원에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기대치를 계속 미래 거를 계속 땡겨오고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또는 인하하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가 워낙에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메꿔간다는 측면으로만 컨센서스가 모아진다면 저는 사실 뭐 금리라는 요소 자체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공감할 수 있는 게 저도 예전 이맘때 막 이런 회의 결과 나오고 점도표 나올 때 누가 5%대 하나 전문치가 나가지고 이 누구야? 5% 기준금리가 넘는데요? 막 이랬던 네, 기억이 네, 났는데 근데 사실 뭐 지금 기준금리 5.5고 여기서 더 한 번 더 인상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1년 전 생각을 한번 복귀해봤습니다. 2023년은 사실 그 채권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목소리들이 꽤 있었어요. 이 상황들 어때요? 펀드 매니저분들은 어떻게 지금 채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채권 매니저분들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울상이십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거의 뭐
정말 이제 짜증이 많이 섞여 있는. 안 그래도 이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채권은 상당히 좋지 않았죠. 네. 근데 작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부터 주식시장도 반등했던 게 결국 연준에서는 피보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올해 중에는 기대가 된다라는 게 지난 10월 달에 시장 금리도 내리고 주식시장도 반등했던 명확한 트리거였는데, 그런 기대감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너졌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들락날락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연 중순만 하더라도 연고점을 경신한,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한 걸 넘어서서 이제 5%를 넘보고 있는 10년물 기준으로요. 네네. 이미 단기 금리는 5% 넘은 지 오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채권에 대한 컨빅션 롱에 대한 의사도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 이만큼 10월 달까지 3분기, 3개 분기를 지나고 놓고 보니, 그리고 남은 4분기와 내년 초까지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채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채권을 좀 어렵게 느끼시고 이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 채권 접근을 좀 잘 안 하시려는 네.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항상 좀 채권을 좀 사려고 하고 직접 사거나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 투자, 방송 보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기 보유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드가 높으면 만기 보유할 때는 예금 금리랑 비교를 해보겠죠. 근데 보통의 어떤 채권 금리 또는 회사채 위험을 조금 테이킹할 수 있다면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만기 보유 관점에서 확실히 접근성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채권 운용하시는, 또 채권을 통해서 자본 차익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높은 금리라면 가격이 반대로는 낮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견해들이 많고 저 포함 많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높은 일들을 꾸준히 만기 보유를 한다. 그래서 나는 위험을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장기 투자로 은행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주는 채권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괜찮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자산을 리밸런싱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맡겨서 그렇습니다. 잘 분배를 하셔야겠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실적들이 나오면서 회사마다 이제 분명 갈리겠죠. 어떻게 좀 주식을 좀 끌어올리는 좋은 효과로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은 실적 시즌에는 매크로보다는 실적에 주목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네. 봐야겠죠. 실제로 매크로가 나쁘다든지 또는 좋다든지, 그래도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치보다 또 실제값들이 상회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주가가 변동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어제 미국에서도 은행주들 괜찮았고 네. 또 여러 가지 괜찮은 실적들이 발표가 돼요. 기대치도 역시나 그리 나쁘진 않고요. 근데 주가는 지금 온통 매크로로 뒤덮여 있는 그런 맞네요. 상황이고, 네. 최근에 계속 최근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유가, 또 그 다음에는 금리,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또 전쟁 리스크고, 맞아요. 전쟁 리스크 중에서도 이란의 개입 여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글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이렇습니다. 매크로에 많이 좌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3분기의 실적이 기대보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거는 가이던스를 그렇게 좋게 주지 못했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당장 우리가 걱정했었던 3분기부터 실적이 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를 잘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서는 각 은행들 그리고 각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실적 시즌에도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에 손을 네. 담그지 못하는 그런 요인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개별 주식 좀 봐야 되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 저는 경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과거의 지표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전장이 너무 금리 때문에 좀 너무 네. 투자하는데 힘들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쟁까지 나와버리는 네. 이런 상황.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근데 말씀드릴 이럴 수 때 있어요. 저희들도 항상 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투자를 지표나 펀더멘탈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쁘더라도 가격이 그걸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내려와 있다면 네네.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최근 들어서 이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어떤 뭐 막 그 흥분한 상태인 거냐, 공포에 네. 빠져 있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극단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이 지표가 명확합니다. 이렇다면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우리가 늘 걱정했었던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나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눌려 있는 경우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반락한다. 네. 유가가 조금이라도 반락한다. 최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의외로 그런 모습도 잘 관찰되지 않다는 게 그런 호재도 나오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겠죠. 계속해서 저희는 좀 뭐 어떤 계기로 좀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좀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의 수급은 지금 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금통이 있잖아요.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이죠. 금리는 동결 될 것으로 당연히 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고 될것 계십니까? 같습니다. 예. 쉽게 일단- 못 올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대출이나 PF나 이런 문제가 너무 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한국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뭐 실제로 경제 성장 자체도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보다도 뭐 부동산이랑 엮여 있는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많이들 얘기하시죠. 미국과의 금리차, 기준금리차가 5.5% 대 3.5%니까 200bp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따라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은행은 일관되게 금리차보다는 연준의 스탠스,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 안정 이 네.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환율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올릴 수 있을까의 여부이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역시나 따라갈 뭐 것이다. 동결로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좀 아쉽네요.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제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